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보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플러스 그런 의미로 졸라 힘들었습니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을 내고 이상한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서포터즈가 되는 일들도 찾아다녔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참 열심히 했다. 물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어디 있으랴. 스티븐 잡스가 타이포그라피를 배워둔 것이
훗날 애플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냐.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부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어설픈 중국어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는 삶의 무엇도 보장되지 않으며 그 안도감은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고 멋이 중원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시라.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것. 실종된 후 사체로 돌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이 자살인가 타살인가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사인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자살이든 타살이든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사이든 비극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이방인에게는 달동네도 낭만이고 여행자에게는 빈민총도 경험이고 제3자에겐 누군가의 비극도 가십거리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애정 없는 호기심을 멈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허락할 것인가? 우리에겐 타인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없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싫다면 타인의 삶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타인의 삶은 지켜주지 않은 채 나의 삶만 배타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타인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접어두는 것, 그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전제이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3인칭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기는 오만은 언제나 진실을 오독하기 마련이다.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늘 밝은 모습의 친한 친구가 있다. 나는 대학 시절 과제 쓰나미에도 회사의 철야 근무에도 그 친구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친구의 그런 모습에 다들 신기해했다. 과연 그늘 한 점 없는 인간이란 가능한가?
10년 넘게 본 친구로서 짐작하건대 친구는 너무 어두워서 그늘을 숨긴다기보단 그늘의 면적이 남들보다 넓지 않은 것 같다. 체력도 좋고 마음도 건강하고 예민하지 않다. 다만 친구에겐 넘어서지 않고 넘어오게 하지 않는 개인의 영역이 있는 듯하다. 그건 비밀이 많다거나 음흉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개인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계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남이야? 라는 말로 경계를 침범하는 관계에 익숙해졌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친밀함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그늘을 낱낱이 확인하고 경계를 잃는 것만이 좋은 관계는 아니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경계의 통행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사 누군가의 경계가 너무 두텁다 해도 그걸 타인이 밖에서 깨고 말고 할 것은 아닐 뿐더러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완전히 해짓는 관계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좋은 우정이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안정감이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를 허물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내게 좋은 친구다.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단순히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황인 출판계에선 신드롬에 가까웠다. 왜 이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나라는 행복 연구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국가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개인주의는 행복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소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 수준이 높다 해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초집단주의 사회인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경우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의 어떤 면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까? 집단주의 사회에선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며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것만으로도 꽤 지치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통제의 수단에 있다.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주로 개인의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집단주의 사회는 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죄책감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타인을 통해 바라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도록 요구받는다. 역지사지라는 가르침 속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같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다. 이 과도한 타인의식은 마음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이라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신드롬에 가깝게 팔려나갔다는 건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방증이자 집단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피로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가 된 이유는 공동 노동이 필요했던 농경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젠 다 같이 모여서 벼농사를 짓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보다 필요한 건 너그러운 개인주의다. 무조건 물 건너온 서양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집단주의 문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까울 거란 통념과는 다르게 친절함과 관대함, 사회적 협동과 연결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기에 더욱 따뜻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관심 두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과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나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나와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하여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혜자스러움을. 일상에서 승패를 나누지 않을 것. 대학교 OT 때 동기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 아이는 서울에 있는 한 미술고 출신이었는데 우리 과엔 그 학교 출신이 몇 명 있었다. 그게 신기했던 나는 A랑 B랑 동창이라며 같이 와서 좋겠다. 아니, 별로 안 친했어. 왜? 다 경쟁자잖아. 나는 하이틴 드라마 보는 줄. 물론 지금도 그 친구가 약간은 오버했다는 생각이야 있지만 그때는 내가 잘 몰랐을 뿐 우리의 삶의 경쟁적 인간관계는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 성적을 올리는 비결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비결이라는 건 라이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공부하는 것. 그래서 나도 한 친구를 라이벌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얼마 가진 못했다. 어차피 전국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이 한 명을 이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글을 읽고 라이벌을 만들었을까. 우정의 기초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다져야 했던 그 시절, 우리는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성적을 위해 경쟁적 대인관계를 독려받았다. 그건 타인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닌 경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고,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말살시키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초집단주의 사회임에도 OECD의 공동체 지수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꼴찌를 차지했다. 개인주의가 뿌리내린 서구 사회보다도 공동체가 훨씬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지만 그 시선에 어떤 신뢰나 유대는 없다는 뜻이다. 관계 속에서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고독한 낱개의 개인들만 남은 것, 그 사실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경쟁적 인간관계는 파워풀한 경쟁력을 가지겠을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설가 한강이 줄리안 반스나 하루키를 경쟁자로 여기고 이를 갈며 채식주의자를 써서 맨부커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한 톨이라도 손해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사촌이 부동산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쉴 새 없이 승패를 나누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경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경쟁심은 우리를 녹초로 만들고 긴장하게 할 뿐 경쟁심이 경쟁력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나 아닌 모두를 경쟁자로 여기며 자신을 달달 볶을 시간에 진짜 나의 일과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 공동체를 찾자.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다질 때 당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어렸을 때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난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이상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다.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니? 그래, 알면 조심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엄마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구안화사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갔는데 같은 반 여자애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 수영장에 놀러 가면 나 혼자만 몰래 숨어서 수영복을 갈아입었을 만큼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였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열병 후유증이 남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 왜 부끄러워야 하는가? 친구 지인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 직업은 무엇인지, 집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까지 물어본 후에 몇 명하고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례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는 이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을 때 왠지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 꼴불견인 건 그들인데 평범한 이들이 주눅들어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 함부로 떠드는 그들이 자신의 편협함을 혹은 무례함을 혹은 속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울 필요는 없다. 그 입 좀 닥치세요 라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타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가장 우스운 존재다. 아는 형님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제시의 가슴을 가리키며 왜 가짜야? 라고 하니 제시 왈. 가짜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래, 네가 뭔 상관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